여러분, 보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절대 보험에 가소비하지 않습니다. 특히 보험은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신 보험 중 하나인데 아마 보험 설계사분들 중에서는 가입한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반갑습니다. 보험라이프 김팀장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영상의 본론인 불필요한 보험 10가지에 대해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극히 저희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비추천 보험 첫 번째는 적립보험료입니다. 적립보험료란 보험 만기 또는 보험 해약 시점에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환급해주기 위하여 적립해두는 돈을 말하는데 보험 가입 시 보통 0원 내지 몇 원 수준으로 설정이 가능한데 만약에 몇천 원 혹은 몇만 원씩 내고 계시다면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말만 적립일 뿐 내가 낸 보험료가 100% 다 적립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매월 보험사 운용 비용, 설계사 수수료 등의 사업비라는 항목이 일부 차감이 되고 난 금액이 적립금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입하신 실손의료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갱신 시에 적립보험료가 계속해서 차감되기 때문에 적립보험료를 넣더라도 만기가 되었을 때 환급금이 거의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상담해드렸던 고객님의 증권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월 보험료 5만원 안에 기본, 특약, 적립 이렇게 세 가지 보험료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보험료와 특약 보험료는 보장에 대한 보험료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는데 월 보험료의 80%에 달하는 37,629원이 적립보험료로 나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1만원 초반대의 보험이 적립보험료로 인해서 5만원짜리 보험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질병 상해와 관련된 건강보험은 절대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시면 안 되고 온전히 위험 대비 목적으로만 가입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제 의견에 공감을 하신다면 기존 보험에서 적립보험료의 유무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추천 보험 두 번째는 암 진단비 외 다른 암 관련 특약들입니다. 저는 암보험 설계 시 암 진단비와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딱 이 두 가지 특약을 제외하고 다른 암 특약들은 웬만하면 구성해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대표적인 암 관련 특약들을 한 가지씩 살펴보면 일단 암 수술비는 일회성 지급인 진단비와는 달리 반복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드시 수술을 시행받아야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만약에 암세포가 여러 장기들로 전이가 된 상태라면 수술적 치료 없이 항암치료만 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암수술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수술을 받더라도 실비보험에서 대부분의 수술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는 특약입니다. 재진단암 진단비와 2차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최초 진단일로부터 1년이나 2년 이내에 재진단을 받아야만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첫 진단 시에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특약입니다. 그리고 암 수술비와 재진단암 진단비는 보험료도 오히려 암 진단비보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절대 추천드리지 않는 특약입니다. 고액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회사마다 약간씩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식도, 췌장, 골, 뇌, 혈액밀 림프 이 5가지 부위에 암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이 고액암과 관련된 암들은 모두 다 일반암 진단비에서 보장이 가능한 암들이므로 해당 암으로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굳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적 항암 치료비도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특약인데 저는 이 특약 역시도 필수로 구성해야 되는 특약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약이 가지는 세 가지 단점 때문인데 첫 번째 단점은 대부분 갱신형이라는 점, 두 번째 단점은 특정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쓰이는 치료법이라는 점, 세 번째 단점은 식약처에 허가된 항암제만을 보장해준다는 점입니다.
물론 일부 암에서는 표적항암 치료제가 자주 쓰이고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잘 파악하신 후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양성자 치료비, 중입자 치료비 등등의 특약들도 표적항암 치료비와 마찬가지로 갱신형이라는 점과 일부의 환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쓰이는 치료법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참고로 독성항암이나 표적항암 혹은 중입자 치료 등의 신의료 기술을 모두 보장해주는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특약은 보장 범위도 넓은 편인데다가 비갱신형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도 아주 합리적이기 때문에 진단비가 부족할 경우에 보완용으로 구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특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비급여암 주요 치료비 보험도 아주 가성비가 좋은 특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 영상에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와 비급여암 주요 치료비 보험을 같이 설계할 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소개해드려 놓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추천 보험 세 번째는 과도한 수술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병원에서 수술 행위를 받았을 때 수술비와 관련된 특약이 있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 비용은 기본적으로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대부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비보험 기준으로는 자기부담금이 20에서 30% 정도 발생하지만 그 이전 실비들은 자기부담금이 더 낮습니다. 물론 수술비 보험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더 보상을 받을 수 있긴 하겠지만 용종 제거, 백내장 수술, 치질 수술, 충수염 수술 등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받을 수 있는 수술들은 몇십만 원 정도로만 보상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술비 보험으로 몇백만 원 혹은 1천만 원 이상의 높은 보험금을 수령하려면 중대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 합병증이나 과다출혈 등의 위험이 젊을 때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고난이도 수술들은 아무리 명의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나 가족들에게 수술 여부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수술 이후에도 호전을 크게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환자의 평안한 임종을 위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비 보험은 수술 행위를 받아야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면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겠죠. 실비보험은 갱신형이니 수술비 보험을 든든하게 들어놓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이 말의 일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실비는 갱신형이기 때문에 평생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각종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통원비, 약제비 등을 모두 보장해주고 약정된 금액이 아닌 실제로 내가 지출한 병원비를 보상해주는 실비보험을 수술비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행위의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 시에 바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생활비나 간병비로서 활용할 수 있는 진단비가 수술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장 금액과 보장 범위의 밸런스가 가장 잘 갖춰져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1에서 5종 수술비 특약 정도는 추천을 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중요 진단비의 보장 금액을 확 줄이면서까지 수술비를 과도하게 구성하는 설계 방식은 되도록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 영상에 수술비 보험 가입 요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려 놓았으니 시청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비추천 보험 네 번째는 질병 사망입니다. 저는 결코 사망보험금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는 않기 때문에 컨설팅을 해드릴 때 본인이 집안의 가장이거나 경제활동의 주체라면 필수로 가입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 사망 특약은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오로지 질병으로 사망했을 시에만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나 낙상사고 등의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된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물론 사고보다는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지만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남겨진 유족들이 입게 될 정신적 혹은 경제적인 타격이 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만기가 70세 혹은 80세로 정해져 있는 것도 질병 사망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80세 이후에는 질병으로 사망을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다는 것이죠.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최대 만기가 80세라는 건 굉장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평균 수명이 긴 편이고 의학도 점점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80세 이후에도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겁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실 때에는 사망 사유와 시점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이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정기보험은 만기는 정해져 있으나 사망 사유는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비추천보험 다섯 번째는 여러 가지 상해 특약입니다. 상해와 관련된 특약에는 상해 수술비, 상해 입원 일당, 골절 진단비, 골절 수술비 등등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단 한 가지 특약만을 추천드립니다. 바로 상해 후유장애입니다. 상해 후유장애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외상성 뇌출혈이나 척수신경 손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높은 보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상받을 확률만을 따진다면 골절 진단비나 입원 일당 같은 특약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골절 진단비는 보통 뼈에 금만 가도 지급되고 입원 일당은 하루만 입원해도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특약들은 보장 금액이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정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타격이 전혀 크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즉 상해로 인한 수술비, 입원비 등을 모두 보장해주는 실비보험을 잘 들어놓았다면 이 특약들을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걱정해야 될 상황은 이러한 경미한 사고가 아니라 대형 사고가 발생하여 머리나 허리가 크게 다쳐서 심각한 장애가 남았을 경우입니다. 가입 제안서를 보시게 되면 이러한 심각한 장애가 남았을 때 수천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해 후유장애 1억 원에 대한 보험료와 골절 진단비 50만 원, 상해 입원 일당 2만 원에 대한 보험료를 각각 비교했을 때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저라면 이 특약들 중에서 실손의료비에서 보장받는 금액으로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골절 진단비나 상해 입원 일당 등의 특약들은 과감하게 제외하고 상해 후유장애를 선택할 것입니다. 실제로도 제 보험에 다른 특약들은 거의 가입이 안 되어 있지만 상해 후유장애는 무려 5억 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눈앞에 자주 보이는 작은 위험에 보험료를 투자하시기보다는 정말 큰 위험이 닥쳤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보험에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해로 인한 의료비는 실비보험 이외에 다른 보험에서도 보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과한가입을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대표적으로 교통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병원비를 보상받을 수 있고 업무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상해보험을 과하게 가입하실 필요가 전혀 없겠습니다. 비추천보험 여섯 번째는 질병후유장애 3%입니다. 질병후유장애 3%는 장점이 많은 특약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특약이 가지는 두 가지 단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만기에 따른 보험료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점입니다. 질병후유장애는 만기를 90세나 100세로 설정하게 되면 다른 특약들에 비해서 보험료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는 편입니다. 그만큼 보험사 입장에서는 80세 이전보다는 80세 이후에 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일 텐데 80세 만기로 설정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전혀 보장을 받을 수가 없겠죠. 두 번째 단점은 보장 금액이 많이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상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 성인보험 기준으로 최대 보장 금액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장 금액이 2천만 원이라면 20% 장애 발생 시 400만 원이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장애가 남을 정도로 큰 질병이 발병하려면 못해도 나이가 70대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몇십 년 후의 화폐 가치를 생각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 과연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 것인지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 나이가 40세 미만이라면 보장 금액을 5천만 원 이상 설정하면서 90세 만기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몇몇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선택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단점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40세 미만 기준으로 질병후유장애 가입 시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상품이 한 가지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위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추천보험 일곱 번째는 치매 진단비 혹은 생활비 특약입니다.
제가 치매보험을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치매 진단비는 CDR 척도가 보험금 지급의 주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더라도 인지 능력에 문제가 없다면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사지마비, 편마비, 폐혈증, 욕창 등의 다양한 합병증이나 교통사고나 낙상사고 등의 상해사고로 인해서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하기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더라도 인지 능력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보상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설령 치매로 진단을 받아서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중증 치매로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만 높은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고 경증 치매 진단 시에는 높은 보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는 특약입니다. 치매 진단 시 매월 생활비 형식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도 같은 개념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치매보험보다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보험이나 장기요양 진단비 보험이 훨씬 더 효용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두 가지 보험은 치매보험과 달리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 보험금 지급의 핵심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부터는 원인 질환과 관계없이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암 내 심장과 관련된 3대 질병을 비롯하여 치매, 중풍, 호흡기 질환, 폐혈증 등등의 다양한 질병들이 모두 다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질병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나 낙상사고 등의 상해로 인해서 몸이 불편해진 경우에도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추천 보험 특약 8번째는 질병 상해 일당 및 응급실 내원비 특약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일당 특약은 보험료 대비 효용성이 가장 떨어지는 특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은 몇 개월씩 장기 입원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정말 흔하지 않고 입원 비용은 기본적으로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대부분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보험료가 저렴하냐? 전혀 그렇지도 않습니다. 상품 및 나이 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질병 상해 입원 일당 2만원과 암 진단비 1천만원의 보험료를 비교해보면 비슷하거나 입원 일당이 암 진단비보다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특약 중에서 어떤 특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당연히 중대한 질환을 보장해주는 암 진단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가끔씩 입원을 할 때마다 2, 3만원씩 보험금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암이나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대한 질환 발병 시 높은 보험금을 받아서 치료비나 간병비로서 활용하기 위함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출생위험을 보장하는 태아보험이 아니고서는 이번 일당은 웬만하면 구성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비추천 보험 특약 9번째는 말기질환 진단비입니다. 말기질환 진단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말기 심부전증 진단비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약관을 보시게 되면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 기능 부전을 보여야 되고 보존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장기적으로 신장 투석을 받아야만 되며 일시적인 투석은 말기 심부전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신장 2개 중에서 1개만 기능 부전이라면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이고 투석을 몇 회만 받고 중단하였다면 이 역시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기 심부전증 이외에 다른 말기 진단비들도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보험료 측면에서는 말기 폐질환 진단비를 제외한 다른 진단비들은 보장금액 대비 많이 비싸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굳이 이 특약을 가입할 만한 이유는 전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비추천 보험 특약 마지막 10번째는 갱신형 특약입니다. 갱신형은 일정 주기마다 보험료가 변동되며 납입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내가 보장받고자 하는 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 유형입니다. 초기 비용은 비갱신형보다 월등하게 저렴할 수 있으나 몇 번 갱신이 이루어지고 나면 반대로 비갱신형보다 월등하게 비싸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80에서 100세 만기까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드는 노년기에는 높은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해지를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물론 일정 기간 동안만 집중적으로 보장받고 싶으시다거나 비갱신형 보험이 있는 상태에서 서브용으로 준비하시는 거라면
가격이 저렴한 갱신형 보험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갱신형의 구조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초기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갱신형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은 절대 삼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추천 보험특약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보험특약들로 인해서 보험료는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사고 발생 시 보장의 공백이 있는 상태시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험 리모델링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거나 저에게 보험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상단이나 댓글란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선의 마음으로 최고의 컨설팅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라이프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1로부터 1년입니다.